자, 세 작품의 공통점은 현대 수필에 들어가는 거고요. 어떤 인생에 있어서 삶의 교훈을 경계할 것을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 수필을 다양한 종류의 형태로 본다 그러면 이제 크게 설하고 기의 형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공방전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일대기를, 인물의 일대기를 사물을 통해서 인화시켜서 표현한다는 거다. 요거 두 개를 비교대조 한다 그러면 집을 고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큰 깨달음을 얻었어. 근데 그 깨달음이 뭐냐면 사람이 집이 망가지면 비가 새가지고 나무가 썩거나 이러면 그걸 빨리 고치지 않으면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고칠수록 좋다라는 것이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고친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어떤 결론을 유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는 거야. 몸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 나라를 좀먹는 무리, 정치를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에서 개인적인 경험이라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라 정치는 의미가 크게 확대된 거잖아요. 첫 번째 유추와 두 번째 유추의 차이점은 의미를 확장시켜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게 이욕설입니다. 자, 그 다음 주홍설 같은 경우는 문답 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배를 타고 있는 늙은이에게 배를 탄 손님이 물어봤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생각을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통념이라고 하죠. 통념. 보편적인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통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배를 몰고 있는 주옹 사이에 기발하고 독창적인, 주옹은 좀 우리랑 다른 역설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되게 비슷한 거 우리 하나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냐면 통곡할 만한 곳 기억나요? 요동 땅을 밟으니 이곳이 참 드넓은 요동벌판에 오고 나니 통곡할 만한 곳이다. 언제 울어요 사람은? 그치, 내신 대비할 때 했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크게 울음이 터지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슬플 때 운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거랑 되게 방식이 내용면에 있어서 형식면에 있어서 유사한 내용이라서 연계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자, 113쪽에 이욕설부터 볼게요. 이욕설. 자, 선생님이 그 이욕설 밑에 있는 제목의 의미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집을 수리하며 깨달은 생각.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특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어요. 의견은 뭐냐면 집을 고친 경험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이 사람이 생각해낸 의견. 이게 주제가 되겠죠? 사람은 잘못을 미리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잘못을 미리 알고 고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자,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량채 3칸이 있었어요. 자,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고, 자, 이때 앞서 그중 2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어.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고 미루게 됩니다.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회를 발견하였습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빨리 조치를 취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줄치세요. 비가 새서 오래된 것은 석가래, 기둥, 추녀,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어서 경비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제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어. 자, 여기까지 경험이야. 비를 많이 맞았을 때 바로 고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집을 수리한 경험을 분석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여기에 이렇게 생각한다. 생각한다 뭐야? 깨달았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줄쳐.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무엇과? 집을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추라고 합니다. 유추. 집을 고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유추해낸 것은 잘못을 알고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에 폐망한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쓰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의 제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될 것이다. 집을 수리한 경험을 인간사에 유추하여 적용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그 다음 줄 치세요. 나라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두 번째 유추는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나라 전반에 걸친 이야기로 의미를 확대했다고 했어요.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았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3가지. 삼가해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삼가해야 할 것은 뭐야? 잘못을 알면 빨리 고쳐라. 그 뜻이에요. 자, 단축키 보세요. 자, 단축키에서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경비가 많이 든다는 거. 오래 두면 경비가 많이 든다. 그
그 다음 교훈은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잘못을 미리 알고 고쳐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 다음 2단 구성이라고 했어요. 사실, 동그라미, 의견, 동그라미. 그래서 체험과 깨달음 2단 구성을 취하는 게 한문수필의 특징이다. 자, 그 다음 1번 문제 볼게요. 자, 첫 번째. 퇴락한 행령체를 수리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몸에 적용했어요. 나라 정사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원인 결과 X. 나머지는 맞다. 원인 결과 아니고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를 유추하고 확장시켰다. 그 다음 넘기세요. 2번. 자, 설 동그라미 치세요. 이치에 따라 사물을 해석하고 자기 의견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논에 비해서 주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형식이 유연하고 함축적인 내용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문학적 성격을 지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대 문학에서 수필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중수필과 경수필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의견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중수필이야. 경험 위주로 되어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경수필이라고 했죠. 자, 문답 형식을 보고 느낀 대로 쓰는 견문 형식. 자, 문답 형식 뭐 있다 그랬어? 주홍소라고 통곡할 만한 곳 이거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견문 형식은 기행가사. 통곡할 만한 곳은 청나라 여행하고 와서 쓴 거니까 기행 형식, 견문 형식이 들어가 있기도 하겠죠. 스스로 경계한다, 헤아려서 따져본다 이런 뜻이고요. 비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비평 형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과 관련지어서 해석했을 때 문답만 없다.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별표 치세요. 농가탄. 자, 농가탄은요. 가혹한 수탈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탄식이라는 뜻이야. 농가가 탄식한다. 자, 첫 번째. 100골까지 세금을 매기니 줄 치세요. 100골까지 세금을 매기는 걸 뭐라고 해? 배웠지? 이거 역사 시간에. 그 조선시대 후기 삼정의 분란 배웠잖아요. 그 나라에서 걷는 가혹한 수탈을 군포, 풍고 그거 했을 텐데 부역과 같은 아이씨 정말 또 해야 되나. 자, 그래서 백골징포 매긴이 어찌 그리도 참혹한가. 한 마을에 사는 한 가족이 모두 횡액을 당했다. 횡액, 불행을 당하게 되었다. 자, 뭐 뜻밖의 고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아침 저녁 채찍으로 치며 엄하게 재촉하니 지방 수령들이 세금을 수탈하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일삼는 횡포에 놓여져 있는 농민들의 삶이에요. 앞 마을에선 달아나 숨고 뒷 마을에선 통곡하네. 닭가게를 다 팔아도 꾼 돈을 갚기엔 모자란다네. 사나운 아전들은 돈 내어라 닭달 하나. 세금 낼 돈을 어디서 얻는단 말인가. 아버지와 아들, 형과 아우 사이에서도 서로 보살피지 못할 정도로 몹시 고통스럽고 궁핍함으로 아주 참혹한 삶을 살고 있는 농민들이다. 가죽과 뼈가 들러붙어서 반쯤 죽은 채로 얼어붙은 감옥에 갇혀 있다네. 그래서 농가탄하고 가혹한 스타일 연계되는 작품 앞에서 몇 개 배웠어요. 뭐 배웠죠? 제목. 정약용의 고시. 정약용의 고시. 그 다음에 사리화도 배운 적이 있어요. 사리화. 연계 문제로.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산민. 자, 이제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원래 보리타작이 농민들의 건강한 삶을 막 예찬하는 노래였잖아요. 그 농민들을 가혹하게 수탈하는 것 중에 참새가 논밭에 곡식을 쪼아 먹잖아요. 그래서 늙은 호랍이 농사 지은 곡식을 참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 제비가 지지배배 울고 있어요. 근데 집이 없다고 막 울부짖는 제비에게 화자가 나무 구멍에 집을 틀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둥지에 황새가 와서 괴롭히고 뱀이 와서 도적질을 일삼는다. 이런 내용의 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산리는 산에서 밭을 경작하면서 일구는 어떤 여인을 만났어. 시아버지도 남편도 호랑이한테 다 잡아 물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가혹한 그 현실 속에서 막 왜 이 동네에 계속 머물고 있느냐. 다른 동네 가서 살면 되지 라고 얘기했는데 왜 못 간다고 그랬어요. 가정맹호라고 했죠. 그래서 산민에서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런 내용의 모의고사도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최고의 악행을 일삼는 탕가놀이들은 참새나 제비 아니에요. 제비는 집 없는 백성. 구멍에 집을 틀면 둥지를 틀면 황새와 뱀이 와서 모두 다 빼앗아 간다. 얘네들이 가렴주구를 일삼는 것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들이에요.
이런 작품들이 있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냐? 5번이다. 여러분, 반쯤 죽은 채로 감옥에 있는 백성들이 개혁을 서두르는 주체가 되겠습니까? 개혁의 주체는 탕관오리들, 썩은 지배층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개혁의 주체는 백성들이 아니라 지배층, 관료들이 되겠죠. 썩은 관료들이 어서 빨리 개혁을 시도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삶은 나아질 수가 없다. 5번입니다. 주체 X. 자, 그 다음에 119쪽에 주홍설을 먼저 할게요. 설 먼저 하고 그 다음 소설 할게요. 자, 주홍설은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손님이 주홍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 땅 위에서의 삶이 편안하고 안정적인데 왜 위험한 배 위에서, 여기까지 숙제 아니었어요? 121까지? 맞죠? 숙제했죠? 경모. 네, 한 개 빼먹었어요. 너는 배 위에서의 삶이 험한 물길 때문에 위태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 위에서의 평안한 삶을 두고 배 위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주홍에게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홍이 대답을 한 거야. 땅 위에서의 삶이 오히려 위험하다. 땅은 위험하고 배 위에서의 삶이 오히려 안전하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평평한 땅이 안전한 거고 배가 위험한 거 맞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속념을 뒤집는 역설적 표현. 그럼 이 말에 숨겨진 의미는 뭔가? 그걸 찾으면 주제가 돼요. 내용을 보실 거예요. 자, 제목 밑에 보시면 그 배를 타고 물 위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인생으로 치면 인생이 물 위를 이렇게 배를 타고 떠다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 배를 타고 갈 때 사람들은 배 위에서 땅 위에서 살 때처럼 막 함부로 행동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위험하니까 굉장히 조심하게 되죠. 자, 내용을 볼게요. 손이 주홍에게 묻기를, 자, 손과 주홍 중에서 작가의 생각을 대신하는 사람은 손입니다. 작가가 일반인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면 주홍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적인 사람이고 허구적인 인물이고 이 작품의 주제를 나타내는 사람이고, 그대가 배에서 사는데 고기를 잡자 하니 낚시가 없고 장사를 하자니 돈이 없고 진리 노릇을 하려 해도 물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왕래가 없구려. 변화를 헤아릴 수 없는 물에 조각배 하나를 뛰어 가없는 끝없는 만경을 헤매다가 바람은 미친 듯이 불고 물결은 놀란 듯이 몰려와 돛대는 기울고 노까지 부러지면 정신과 혼백이 흩어지고 두려움에 쌓여 생명이, 자, 줄 치세요. 생명이 지척에 이르게 된다. 매우 위태롭게 될 것이니 생명이 지척에 이르게 될 것이로다 라고 말을 했더니, 지극히 위험한 곳을 밟고 지극한 위태로움을 무릅쓰는 이리거늘 그대는 도리어 이를 배 위에서의 생활을 즐겨 오래오래 세상을 멀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홍이 답하기를, 동그라미, 자, 아예 손은 생각하지 못하는가?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다잡기와 느슨해짐에 일정함이 없어서 평탄한 땅을 밟으면, 평탄한 삶을 살면 태연하여 느긋해지고, 줄치세요. 태연하여 느긋해지고 험한 지경에 처하면 전율하여 두려워하는 법이다. 자, 땅 위에서의 삶이 평안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 태연하게 생각하는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주홍은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땅은 그렇게 태연하게 느긋한 곳이 아니야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전율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잡고 든든하게 살지만 태연하여 느긋하면 반드시 흐트러져 위태로이 죽게 되느니 내 차라리, 줄치세요. 험한 곳에 처하여 항상 조심할지언정 편안한 데 살아 스스로 흐트러지지 않으려는 것이다. 줄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위태로운 배 위에서 늘, 배 위는 위태로우니까 늘 조심하고 경계하게 돼요. 배 위에서의 삶은 조심하고 경계하게 되는데 땅 위에서의 삶은 그렇지 못하니까 오히려 위태로운 일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 배 위에서의 삶이 안전하다는 것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늘 조심하고 경계하는 삶. 자, 하물며 내 배는 정해진 형세가 없이 떠도는 것이니, 정해진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니 혹시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모습이 반드시 기울어지게 됩니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줄치세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한쪽이 무겁지도 가볍지 않게
내가 배 한가운데서 평형을 잡아야만 기울어지지도 않고 뒤집혀지지도 않습니다. 기울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항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S는 스스로 주체적인 그런 평형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배 위에서의 삶이에요. 자, 비록 풍랑이 출렁거린다 한들 편안한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심한 풍랑이 출렁거려도 늘 조심하는 나의 마음을 흔들 수는 없다. 서리법 쓰였고요. 무릇 인간 세상이란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다. 자, 인간 세상 세모 치시고 거대한 물결 세모 치세요. 자, 인간 세상은 거대한 물결처럼 뭐라? 막 흔들림이 있는 위험한 곳이에요. 인심이란 한바탕 거대한 바람이니 인심 세모 치시고 바람 세모 치세요. 사람 마음도 끝없이 왔다 갔다 변하는 바람과도 같다. 하잘것없는 내 몸이 내 한 몸이 아득히 그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것은 마치 조각배 동그라미 만경창파 동그라미. 자, 조각배는 그 인간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흔들리는 인심과도 같습니다. 인심이라고 적으세요. 만경창파는 인간 세상 거대한 물결을 의미하는 거겠죠. 내가 배에서 사는 것으로 사람 한 세상 사는 것을 보건대 안전할 때는 환란을 생각하지 않으며 욕심을 부리느라 나중을 돌보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가 많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나? 중심을 지킬 것. 중심을 지키면서, 자, 중심을 중용이라고 합니다. 유교에서는 중용의 덕을 지키면서 항상 늘 뭐 할 것을 빠지지 않도록 욕심을 부리지 말고 환란을 빠지지 않도록 늘 항상 뭐하라? 조심하라. 자,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고 편안함을 추구하거나 욕심을 부리는 삶은 항상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 위태롭게 만든다. 생각해봐. 항상 편안하고 욕심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땅 위에 있는 인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세속적 욕망이잖아요. 그러니 세속적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이곳에서 중심을 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인간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배 위에서의 삶에 빗대어 얘기했고, 마지막에 시를 한 편 이제 쓰면서 마무리하거든요. 시 속에 주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아득한 강 바다여 유유하여라. 유유 뭐의 줄임말이야? 유유자적을 말하는 겁니다. 아득한 강 바닥에 유유자적하는 삶을 추구한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위에 빈 배를 띄었다고 했어요. 빈 배는 뭡니까? 욕심 없는 빈 배 하나 띄워놓고 뭐하고 있어요? 밝은 달을 실어라. 밝은 달 하나면 충분하다. 한가로이 지내다가 세월을 마치리라 하면서 시로 여운을 주면서 끝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사 휘말리지 말고 자연에서 유유자적 무욕하며 살리라. 그러면 자연 속에서 지키는 삶, 인간 세상에서 경계해야 될 것은 뭐야? 요게 아까 얘기했던 거. 요게 경계해야 할 것,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살리라. 자, 넘기세요. 자, 단축키를 볼게요. 손은 질문을 함으로써 주홍의 발언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손이 주홍에게 위험한 배 위에서 사는 이유를 묻자 주홍은 이에 대해서 답했고, 대조적인 공간을 활용했다. 별표입니다. 일반적으로 땅 위에서의 삶이 사람들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땅 위에서의 삶이 위험하다고 했어. 이유가 뭐죠? 땅 위에서의 삶이 위험한 이유? 거대한 물결과도 같다. 땅 위에서의 삶을 위험하다고 한 거 거대한 물결. 그리고 또 뭐 있었어? 사람의 인심이 시시각각 변한다고 했어요. 시시각각 변하는 인심을 뭐에다 비유했어? 바람에다가 비유했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은 거대한 물결, 한바탕 거대한 바람과도 같기 때문에 위험하다. 흔들릴 수 있어요. 시시각각 변해요. 자, 대조해서 배 위에서의 삶은 왜 안전한 거야? 늘 이렇게 사람이 조심하고 경계하기 때문에. 요거랑 되게 비슷한 작품 하나 배웠다?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요거랑 되게 비슷한 작품. 말을 빌려 탄 경어. 그쵸? 그거 기억나시죠? 제목이 참화설이지. 참화설에서 사람이 되게 훌륭한 말을 타면 뭐하게? 막 쌩쌩 달려나가. 쌩쌩 과속하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조금 약간 흔들리는 조금 그런 말 있지. 아주 빈약한 그런 말. 그럼 막 금방 쓰러질까 어쩔까 막 조심하면서 탄단 말이야. 보면에 있어서 되게 비슷한 말을 빌려 탄 경험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서 참화설은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바뀐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문답법으로 쓴 것 중에 슬견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슬견설. 자,
자, 이거는 개와 이의 죽음이란 뜻인데, 이거 얘기 선생님 한번 한 것 같아요. 자, 강아지, 개 죽을 때 되게 잔인하게 죽이는 거 알아요? 이거 한번 해주지 않았니?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일단 대가리를 쳐서 기절을 시킨다. 그리고 그 몽둥이로 막 엄청 쳐. 그리고 그 털을 그을리고. 이거 무슨 과정인 것 같아? 그 개 살육하는 과정이잖아요. 식용. 근데 이제 개의 죽음을 보고 되게 안타까움을 느낀 어떤 손님이 대화를 하는 거야. 나에게. 이거랑 조금 바뀌었어. 이거는 손님이 주제를 전달하는 그 역할보다는 약간 주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형식이라면, 개의 죽음을 보고 막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나는 어젯밤에 이를 잡아서 불에 태우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손님이, 지금 너 나를 놀리는 거냐? 내가 개가 죽는 게 무섭다고 했더니 이 하찮은 그 이 따위를 죽었다고 슬퍼하는, 너 나 지금 놀리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개와 이의 죽음은 같다 다르다. 손님은 다르다고 보고 나는 같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개와 이의 생명을 어느 것은 죽으면 안타깝고 어느 것은 죽어도 되고 이런 거를 경중을 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짤막하지만 그 안에 인생이 많은 어떤 그런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연계돼서 나오더라도 주제는 다 비슷하다고 보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문학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인생의 진리, 어른들이, 조상님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표현 방법이 조금 공통적이라든지 주제가 일치한다든지 하면 같이 연계돼서 나온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자, 강연 자료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 제목은 뭘까요? 1번.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어떻게? 1번. 자,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역설 나온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운문 삽입해서 글쓴이, 인물의 인생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유적 표현 어디에 나왔어요? 아까 인생을 거대한 바람에 비유했죠? 그래서 비유적 표현이 있었고,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이 있었고, 경험은 아까 얘기했던 이욕설에 있었습니다. 5번은 X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주제를 전달한다. 5번. 그 다음 3번. 기역, 니은을 이해한 거 별표입니다. 별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방종하지 말고 경계하고 조심할 것. 중용을 지킬 것. 그 다음 121쪽에 4번 시조 다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자,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득 불고 간데 없다. 적은덧 벌어다가, 빌어다가, 빌려다가, 말이 위는 머리 위에. 해석하셔야 돼요. 머리 위에. 한번 했던 시야. 선생님이 연계작품으로 탈로가 이거 나온다 했던 거.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다. 자, 첫째 줄에 나오는 바람. 저 높은 산 위에 눈을 녹이는 바람을 빌려다가 머리 위에 바람을 불게 하고 싶다. 이런 뜻이야. 이유는 뭐냐면 귀 밑에 해묵은 서리. 귀 밑에 서리가 내렸다는 것은 백발.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 백발. 흰 머리 다 녹여보고 싶다. 자, 탈로 갑니다. 탈로가 연계작품 뭐 알려줬죠? 오는 시간 막으려고 뭐 했다 그랬어? 오는 백발, 가는 세월, 가위로, 막대로 쳐내려고 했는데 늙어가는 거 막을 수 없다. 지름길로 오더라. 기억나야 돼요. 지름길로 오더라. 이 똑같아. 이렇게 해묵은 서리를 녹여보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은 마음. 하지만 가는 세월 막을 수 없다. 근데 이제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긍정적으로, 해학적으로. 늙어가는 건 슬프지만 그냥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조상님들의 삶의 자세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시조입니다. 회춘에 대한 소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늙어가는 거 다 누구나 슬퍼. 하지만 어쩔 거야. 거스를 수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해? 여유롭게 받아들여. 그딴 거 별거 아니야. 늙는 거 괜찮아. 그 정도쯤. 근데 늙는 것보다 더 뭐 조금 경계해야 될 것은 늙어가면서 좀 뭔가 세상과 단절되거나 아니면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거나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서 완전히 세상과 벽을 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 입으로 얘기하기 뭐하지만 꼰대라는 말이 왜 나왔겠니? 그쵸?
꼰대라는 말이 부정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 인생의 연령을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늙어가는 것보다 마음이 늙어가거나 아니면 자신이 나이 먹은 값을 하지 못했을 때 그게 더 슬픈 거 아닐까. 옛날 사람들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늙어가는 세월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모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자, 두 번째 시는요. 아무리 높은 태산이라도 오를 수 있다 없다. 오를 수 있어. 근데 노력은 해보지 않고 미리부터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노력하고 실천하면 못할 일이 없는데 사람들은 노력과 실천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댄다는 거죠. 이거는 노력, 목표를 이루려면 반드시 노력과 실천이 따라야 한다. 그 다음 3번 시조는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자, 3번 시조에서는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고요. 낚시 들이치니 고기 아니 문어매라.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를 저어오너라. 무심한 달빛과 빈배가 무욕의 삶을 나타내는 거죠. 사람이 욕심이 없어. 욕심이 없고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는 강호가도의 대표적이고요. 낚시를 하러 간 거야. 가을 달밤에. 그래서 가을밤에 풍류를 즐기면서 유유자적하고 있는 모습. 3번이 답입니다. 일어나.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일어나라고. 그 다음 4번. 풍파에 놀란 사공 백파라 말을 사니 구절양장이 물도건 어려워라. 자, 구절양장이라는 것은 아주 힘겨운 세상살이란 뜻이야. 알아두세요. 구곡간장, 구절양장, 굽이 막 이렇게 인생의 굴곡진 험난한 세상살이. 구절양장이 물보다 더 어렵구나. 세상살이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이후란 배도 말도 말고 밭갈기만 하리라. 자, 농사나 지으면서 한가롭게 살겠다. 그래서 세상살이 풍파, 주로 인간 세상에서 속세에서 풍파를 몹시 겪은 사람이야. 세상살이 너무 어려워. 그 너무 어렵다를 뭐라고 표현했어? 구절양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세상살이 너무 험해. 험난한 세상살이 피해서 지금 나는 뭐 할 거다? 밭갈기만 할 거다. 밭. 시옷받침인 이유. 종성 표기가 다르잖아요. 밭갈기만 하리라. 농사나 지으며 유유자적 한가롭게 살리라. 세상살이보다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잖아. 은퇴하신 그 중년 이상의 어르신들이 귀농 귀촌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국가에서도 귀농 귀촌 정책을 많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또 않다고 해요. 어쨌거나 이 세상살이 험난하다면 어떻게 해요? 농사 지으며 자연에서 유유자적 하겠다. 그 다음 5번 보세요. 청초 우거진 고래 자는다 누웠는다. 자, 청초 우거진 골짜기는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무덤. 풀이 이렇게 자란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홍아는 어디 두고? 홍아는 젊은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 귀원가에 나왔던 겁니다. 살아생전 아름다운 얼굴은 어디 가고 지금 현재 백골로 묻혀 있느냐. 지금 죽은 사람 여기 무덤 황진이 무덤이에요. 황진이 죽고 난 다음에 황진이 무덤에 와가지고 술잔을 딱 한 잔 건네면서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인생 무상을 노래한 겁니다. 홍안, 백골, 홍안 알아두셔야 돼요. 그 아름답던 살아생전의 모습은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는 백골이 되어 무덤 앞에 있는 황진이에게 술잔 하나 바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거다. 답은 3번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이생규장전.